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오세훈 두 후보 간의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신규리입니다. 오늘 토론은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유일한 토론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바로 오늘 토론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의미만큼 유권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80분간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동 주최하고요.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연합뉴스TV 그리고 TBS에 이르기까지 총 10개사의 방송사를 통해서 동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유튜브 옳은소리, 국민의당 유튜브 안철수 등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후보자들이 앉은 좌석 순서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회의에서 결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토론회 방식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죠. 먼저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 한 명이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의 답변을 듣는 주도권 토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유토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칠 텐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런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른바 기계적 형평성이기 때문에 발언 시간은 제가 칼같이 관리하겠다는 걸 두 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볼 텐데요. 추첨에 의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안철수 후보부터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내년 봄 정권 교체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어려워지실 것인지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관찰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는 것은 물론 내년 대선도 승리할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는 지금의 야당이 새롭게 바뀌고 더 크게 통합해야 가능합니다. 야당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서울시장은 이기고 대선은 지는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을지 옛 모습으로 돌아갈지 결판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보시면서 서울시를 미래로 안내할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시장인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면 이길 수 있을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후보 발언해 주시죠. 역시 시간 1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세훈입니다. 오늘 정말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그동안 지지와 성원 보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걱정 많으시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는데 LH 땅 투기 사건이 벌어져서 참으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건 무능과 부패의 완결판입니다. 사실 1, 2차 신도시 때 비슷한 사건들이 터졌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견을 못했다면 무능한 거고 예견하고도 안 했다면 부패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저 오세훈 과거의 서울시 부패 온상이던 서울시 별명 복마전인 서울시를 청렴도 1위의 도시로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서 반드시 서울시 깨끗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두 후보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요. 두 후보분께서 1분 30초 이내에 대답을 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LH 사건 요새 가장 주목을 받는 사건인데요. 이 LH 사건의 원인과 배경 과연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후 처리 과정 두 분께서 다 보셨을 텐데 이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현 정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그 사후 처리 과정과 분노 유발 요인이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오세훈 후보부터 말씀해 네. 주시죠. 예,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예측 불가능해서 미리 막질 못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LH 직원들 뒤에는 늘 뒤를 봐주는 정치권이 있습니다. 추측이지만 집권당 국회의원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이 연루됐다는 것도 나왔고 아마 앞으로 수사가 계속되면 속속 정치권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무서운 눈으로, 준엄한 눈으로 지켜봐 주셔야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더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사후 수습입니다.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손발을 묶어놓고 그리고 국토부, 제일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주축이 돼서 조사라는 걸 먼저 하는 동안에 이미 증거는 다 인멸됐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포클레인이라면 특검은 삽자루 하나입니다. 여러 번 삽질하는 것보다 검찰이 포클레인을 떠내면 될 일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검찰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검경 수사권 분리를 빌미로 한 이 정부의 이러한 행태,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역시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이 사건은 LH 사건이라기보다 신도시 투기 사건입니다.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위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집 살 꿈 가진 사람들 완전히 그 꿈을 접어버리고 그리고 또 집 하나 겨우 장만한 사람들 세금 폭탄 때문에 집을 팔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오히려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분노가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성을 가진 검찰이 경찰과 그리고 또 세무서와 함께 수사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합니다. 특검법 발의까지 2달 정도 걸리는데 먼저 검찰이 수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료를 이어받아서 특검이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두 후보께 또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는 순서인데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실 예기치 못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과연 야권에게 주는 정치적 의미 그리고 어떤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권에게 던지는 그런 과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제가 여쭤볼 텐데요. 자, 이번에 순서에 따라서 먼저 안철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이 지면 저는 대한민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그리고 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서로 공통으로 선대위원회를 조직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연정을 하고 그리고 또 당 통합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두 당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수많은 지식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함께 모여서 범야권 대통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거기에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말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예,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저희 두 후보가 소명의식을 느껴야 할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의미에 더해서 서울시를 다시 되살려야 된다는 그런 행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서울의 경쟁력은 추락했고 시민들의 삶은 많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지셨습니다. 이제 유능한 우파가 등장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시정을 펼침으로써 우파가 집권하면 저렇게 일도 잘하고 깨끗하구나. 그리고 성취해내는 것도 많고 실적도 좋아지는구나. 우리 생활이 매우 편리해지고 행복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때 아마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들이 정권을 탈환해오는 게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두 후보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서울시정을 운영을 하고 그 유능함으로 바탕으로 해서 내년 정권 탈환의 교두보를 반드시 구축해내겠다 하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꼭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여기 계신 두 후보가 8분간의 시간을 가지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 던지고 상대 후보는 답변하고, 물론 뭐 답변을 하기 원하지 않으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또 상대 후보가 답변하는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말을 끊고 싶으면 뭐 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총 8분입니다. 단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은 1분 이내입니다. 전 그것만 보겠습니다. 딴 건 안 하고요. 자, 그러면 주도권 토론 시작할 텐데요. 자, 순서에 따라서 먼저 오세훈 후보 8분 쓰시죠. 시작해 주시죠. 예, 사전에 교환한 의견에 따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시장이든 시정을 시작하게 되면 이 강남 지역과 비강남 지역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서남권이 있기 때문에 강남 지역과 비강남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공약에는 교통 소외 지역, 다시 말해서 지하철도 닿지 않고 버스도 노선이 부족한 그런 곳에 경전철 공약이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님 공약에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교통소외 지역에 이 경전철 공약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거죠? 저는 당연합니다. 경전철에 대해서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건 보면은 오히려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고 했던 건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것 자체가 뭐 민간 자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 자체가 이것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감하고요. 다만 재정 사업으로 하는 데는 이제 서울시의 재정 형편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일단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그 교통 수익금으로 이제 공사비를 빼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투자 대비 수익이 BC 레이쇼 1이 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선이 어떤 것은 빨리 진행되고 어떤 것은 늦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재정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제 구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서남권의 그 신림선, 목동선, 또 이 난곡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북권의 동북선, 면목선, 우이신설 경전철 연장선, 그리고 강북 횡단선 이런 경전철 노선을 제가 10년 전에 시작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하셔서 다 취소했다가 뒤늦게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바람에 사실 지금쯤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 초기인 그런 그 노선들도 있고요. 반드시 서둘러서 교통 사각지대 문제 해결하겠고요. 그 외에 또 강남북 균형 발전의 방안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시는 게 이 교육 격차입니다. 강남 지역의 교육은 부러움의 대상이죠. 혹시 강남, 비강남 지역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해서 생각해둔 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교통과 그리고 또 교육 격차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강북 지역의 여러 가지 열악한 인프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만 간단히 좀 네, 교육 격차 해소의 방안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시립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립 학교요? 네, 그럼요. 시립에서 그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일제 방과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방과학교는 또한 지금도 학교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방과후 학교를 위한 별도의 시립 학교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아닙니다. 5시 정도에 마치는데 보통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7시, 8시까지 그렇게 돼야지 퇴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더 시간을 더 연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교육도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거기에 필요한 코딩 교육이라든지 또는 회화 위주의 언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더 좋은 그런 커리큘럼들을 만들어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그것을 이미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사실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아마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구상했던 것은 인강의 활용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가 시행하고 있는 인강, 인터넷 강의죠. 정말 유명한 학원 강사님들, 모두 부러워하는 학원 강사님들, 이런 분들을 강남구에서 초빙을 해서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물론 다른 자치구에서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서울시가 인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학년별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충 수업을 해드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마다 지역마다 또 공사립 학교에 학력 격차가 있는 것을 이 인강으로서 보충해 드린다면 강남이나 비강남 지역에 전혀 차별이 없는 똑같은 교육 콘텐츠를 전달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정말 차별받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 콘텐츠를 접촉할 수 있다. 접하면서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서울 전 지역이 똑같은 교육 내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강을 활용을 하고 또 교육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대학생들 자원봉사를 그동안 했는데요. 이거를 하나의 알바로 만들어서 1대1로 연결을 시켜줘서 학습 부진 학생들에게 멘토, 다시 말해서 가외 선생님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 이외에 또 강남북 격차 중에 가장 큰 게 이 상업지역의 문제입니다. 강남구나 중구는 상업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서남권의 구로, 금천, 관악구라든가 은평구, 서대문구라든가 동북권의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광진구 이런 곳은 상업지역이 적어서 정말 이 생활 불편도 많고 그리고 발전의 격차가 생깁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실지 한번. 마침 지금 말씀하신 노원 특히 그 창동 차량 기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강남북 격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원래 창동 차량 기지에는 기존의 바이오 메디컬 단지를 세우기로 했는데 서울교통공사를 이전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그거는 제 공약이 아니고요. 창동 차량 기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하남 스타필드 같은 생활형 쇼핑 공간 그리고 고척돔과 같은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비즈니스 공간까지 다 집어넣는 게 제 공약이고요. 아마 다른 분 공약하고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거기에 써 있습니다. 창동 차량 기지, 예, 말씀하시죠. 서울교통공사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저는 서울교통공사를 그쪽에다 옮긴다는 공약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혹시 아니 그리고 아십니까? 지금 질문의 요지가 창동 차량 기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서울 시내 전체에 상업지역이 부족한 자치구에 어떻게 상업지역을 많이 집어넣어서 비즈니스의 격차를 줄일 거냐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노원구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노원구가
가장 심각한 곳이라서 그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 자, 이제는 안철수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시간 8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 아마 오세훈 후보께서도 동의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정말 야권이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심판해야 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솔직히 양보를 했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포기하고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시장직을 사퇴하신 오 후보 책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요. 여러 차례 시민 여러분께 정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무상급식 아직도 반대하십니까? 무상급식 문제는 저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세금급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무상급식을 반대한 게 아니라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잣집 아이들에게 줄 돈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방과후 학교나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같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도 공교육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서 교육 사다리를 만들므로써 교육 복지를 실현해내자 이런 취지에서 그런 주장을 폈던 거죠. 그러면 아직도 부자 무상급식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자 무상급식은 저는 큰 틀에서 모든 복지가 다 부자를 위한 복지를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아껴서 가난한 계층, 어려운 계층에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원칙이고요. 다만 무상급식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특히 초중고등학교가 다 실시가 되는데 굳이 그거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꼭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고 어저께도 비전 토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아이들 먹는 것 자체가 그 평생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커가는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차별받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보니까 확실히 어려운 집안 자제분들한테 무상급식을 하고요. 좀 여유 있는 집 자제분들한테는 무상급식 안 하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계층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무상급식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민주당이 정말 억지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린이들에 대해서 뭐 누리과정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또는 우리 의무교육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부자라고 해서 입학금이나 등록금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부자에게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차피 재원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쓰는데 부자에게도 똑같이 100만 원 예를 들어서 또 어려운 집안에도 똑같이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한계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잣집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가난한 집에 쓰게 되면 일종의 사회적 사다리, 계층이동 사다리,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 사다리 이런 것들이 마련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저랑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 후보님이 말씀하신 이런 선별복지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한 선별복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편복지가 맞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교육 예산이 유치원에 대한 그 무상급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한정돼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교육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교육 예산을 어떻게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에게 더 많이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하느냐가 사실은 교육 사다리를 만드는 방법이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거를 쓸 수 있는 돈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데 무상급식 하나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거는 이 토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시다면 실제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에 후보께서는 유치원 무상급식 반대한다. 그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유치원 무상급식도 초중고등학교 유상급식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 할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전체적인 교육 예산 중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것인가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정치적인 철학이고 입장이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 당시에 오 후보께서는 이제 반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그 당시 또 그 도의회와 서로 협의를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들이 오 시장께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지도부들과의 소통 문제, 그 다음에 또 의회와의 소통 문제, 갈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번에 또 다시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민투표 때문에 자리를 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정이 시작되게 한 데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 하는 점은 분명히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주민투표가 왜 생겼는가, 당시에 아마 우파 진영 전체 그리고 모든 우파 언론이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앞으로 계속될 무상등록금, 무상의료, 당시에 민주당이 집권을 위해서 내놓고 투쟁했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 조그마한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번져나갈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반대를 했고요. 정치권에서는 제가 속했던 그 당이 그 다음 해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있는 상태라서 용기 있게 나서서 그 점을 문제제기를 못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지 얼마 안 된 제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주장을 지났습니다.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판단 잘못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 직을 걸었던 데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무리했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요. 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이왕이면 부자에게 갈 복지가 어려운 계층에게 가야 된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 점은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라가 투입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대해서는... 그때 아이들이 유권자가 됐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는 자유토론입니다. 문자 그대로 정말 자유롭게 묻고 싶을 때 묻고 대답하고 싶을 때 반론하고 이러는 건데요. 토론 순서도 없습니다. 이거는. 각 후보는 25분씩 시간을 갖고요. 이른바 발언 총량제입니다. 발언 총량제라는 것이 25분 내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본인들이 활용을 하고 왔다 갔다 하실 때 예를 들면 어떤 후보가 말 시작하면 그만큼 시간이 그때부터 차감이 되고요. 이런 방식이라서 저는 빠지고 단 제가 이거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10분 정도 남았는데 한 후보는 5분 남고 다른 후보는 10분 남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다른 후보는 5분 동안 연설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치게 2배 이상 차이가 날 때요. 중후반됐을 때 그때는 제가 개입을 해서 좀 그 말씀을 더 덜한 쪽으로 많이 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 정도만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자유토론에서는 한 사람 발언 시간이 아까처럼 1분 이렇게 제한되지는 않습니까? 예,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차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먼저 하시고 싶은 분 저부터 먼저. 할까요? 안 후보님부터 하시죠.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또 설명도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자 KBS 보도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어저께 KBS자 보도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묻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뭐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 재직 시절 2009년으로 최종 확정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당초 해명하신 것이 거짓인가요? 거짓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2006년 6월 달에 시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3월 달에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셨고 서울시장은 이명박 시장님 시절에 그 문제의 저희 처갓집 땅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취임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은 저희 처갓집이 투기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원래 조상부터 갖고 있었던 땅인데 1970년도에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아내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십니다. 그때 상속을 받은 땅입니다. 그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게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 후보님께 해명 기회를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고맙습니다. 이 지금 LH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땅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명이 없다면 야권 선거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예. 오 후보께서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 그렇게 해명하신 글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쓴 글인데요. 지금은 위치를 확인해 갖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위치입니다. 오늘 확인을 했는데 이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내곡동의 그 문제의 저희 처갓집 땅 수용된 땅이고요. 여기 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 보이십니까? 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인데요. 이 지역을 지금 민주당에서 시장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지구 지정 절차가 그 전에 전 시장 때부터 시작이 됐더라도 이거를 제외했어야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한번 위치를 보십시오. 이 위치를 빼고서 이 지정이 가능했겠습니까? 제가 이 위치를 갖다가 몰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그러니까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전임 시장님 시절에는 국민 임대주택 예정지구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기억하다시피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됐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역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꼭 쓰고 싶었던 겁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 임기 중에 이게 똑같은 땅이 국민 임대주택 예정지구에서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구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법률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 임대주택 특별법에서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 그래서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이 땅이 거기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저희 처갓집에서 수용되는 것을 반대했을 리가 없는 것이 사실 여기에 그 가격까지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게 평당 보상 가격입니다. 270만 원. 지금 이 근처에 땅이 평당 수천만 원 갑니다. 당시에 평당 270만 원에 수용이 됐는데 당시의 시가도 317만 원으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보다 보상가가 훨씬 낮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부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보통 이런 그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토지 소유자들은 보통 그런 저항을 하고 끝내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해서 수용가를 더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처갓집에서는 그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수용에 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저는 현직 시장이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제가 이 지역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를 했거나 하게 되면 관여했던 그 지시를 받았던 혹은 제가 어떤 부당한 압력을 가했던 것을 경험한 서울시 직원이나 SH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이 계실 텐데 어느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기억이 있으신 분은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예, 저 사실 오늘 서로 협의할 때 패널은 안 쓰기로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패널은 설명을 위한 것이니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연락 못 받았고요. 패널이나 보조자료 이런 걸 들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아니, 패널은 보조자료는 가능하지만 패널은 서로 안 쓰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뭐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쓰신 패널에 대해서는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모르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고 말한 뜻은 시장 시절에 관심도 없었고 수용조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도 몰랐고 그리고 아마 그 담당 국장도 저희 처갓집이 관여된 땅이라는 걸 몰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제 처가 상속을 했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국장도 전결할 때 또 SH공사가 서울시 주택국을 통해서 그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에 신청을 하는 그런 그 절차인데 아마 그 절차 아무 데서도 저희 처갓집 땅인 걸 몰랐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여한 분이 한 분이라도 만약에 나온다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퇴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 후보님 2008년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면 네. 거기에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저도 공직자 신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제대로 돼 있는지 꼼꼼히 저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아마 공직자분들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직자 재산 신고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땅 정말로 모르셨습니까? 제가 처갓댁에 땅이 그리 많지 않고요. 당시에 이곳은 거의 논밭이었겠죠. 개발 전에. 보통 처갓집에 어떤 땅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곡동에 있었고 최근에 팔린 일산 땅 이 두 개가 있다고 최근에 확인을 했는데 당시에 저는 내곡동에 일산에 처갓댁 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재산 신고할 때 한 번 정도 봤겠죠. 그러나 이 땅이 어디쯤에 있는지 관심을 표명한 적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이 국민임대주택지구 예정지구나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겠죠. 왜냐하면 그게 연관돼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10년 전에 한명숙 후보와 그 선거전을 치룰 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저는 정말 생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해명 자료가 급히 선거 캠프에 의해서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도 그 똑같은 사례를 들고 나왔길래 천준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길래 그때의 해명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해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그 주장이 제기된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는 사이에 확인을 해보니까 위치도 이제 알게 됐고 오늘 아침에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됐는지도 비로소 알게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뭐 시세보다도 낮게 그렇게 매각을 했다고 하셨는데 36억 원 번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상실감이 크실 것이 좀 우려는 저는 됩니다. 안철수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분은 섭섭한 것이요. 평당 270만 원이라는 건 지금 계산이 다 나와 있고요. 당시의 주변 시세는 분명히 300만 원이 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 업무를 할 때 보면 보통 정부에서 이런 주택 예정지구를 지정을 해서 보상가를 산정하면 항상 시세보다 한 10%나 20% 낮게 책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복하고 다시 말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을 소송하게 되면 한 10%나 20% 더 줘서 소송을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시가를 절대 제대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머리 두드리고 반대하고 시위하고 데모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즘에는 많이 시세 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보편적이었고 대부분 소송으로 들어가면 원래 정부에서 예정했던 보상가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더 주는 것으로 소송이 끝나는 게 거의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이거는 법조계분들에게 물어보셔도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다 이걸 가지고 아니 일반 시민들이 상실감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적어도 안철수 후보님이 하실 말씀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모두가 사실은 오세훈 후보께서 단일 후보가 되셨을 때를 가정을 하면 본선에서 공세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질문이고 이런 본선에서 민주당 공세가 훨씬 더 심해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이 나올 텐데 대책이 있으신지요? 본질은 시장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이런 데 좀 생각을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 주장은 이런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정에 관여했다. 그리고 시장 지위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만약에 오 시장이 이해 충돌이 있었다면 이 땅을 보상지에서 제외를 하는 게 옳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전태지구의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빼면 여기가 지정이 안 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억지 주장이고요. 만약에 여기를 지정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개발이 되면 그 근처 땅은 몇 배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억지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유권자분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질문을 주로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 가운데서 어떤 거짓이 밝혀진다면 책임지시겠는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처갓집 땅의 10년 전의 수용과 보상 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뭘 관여를 했거나 밝혀지면 책임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후보직 사퇴하겠다니까요.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단일 후보가 되셔서 시장이 되시면 우리 당과 합당을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말 환영합니다. 좋은 그 입장을 개진하셨는데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안철수 후보님의 그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먼저 후보가 되시면 그 단일 후보가 되시면 우리 당과 공동선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의힘 중심으로 공동선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공동선대위원장은 천상 김종인 현 비대위원장님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저께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대해서 섭섭하다. 그걸 좀 넘어서서 옹고집이시다. 상황이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감정을 자제하시지 못하는 표현을 쓰셨던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그 조직과 자금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동선대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혹시 그런 감정을 푸실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지난 몇 달간 여러 가지 저한테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뭐 험한 말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연륜이 많으신 분이니까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신 말씀은 자칫하면은 이 단일화 시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게 되면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선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또 김종인 위원장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안철수 후보 간의 정치인으로서 또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매우 원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침에 발표하신 것처럼 공동선대위가 마련돼서 우리 당의 전폭적인 조직적인 그리고 자금 면에서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자금은 또 도와드릴래야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뭔가를 제안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불편하시지만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이런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정치를 시작하시고 점점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축소지향의 리더십이다.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2013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김한길 대표님과 공동대표 했을 때 119석인가 그랬는데 2014년도에 국민의당이었나요? 39석. 그 다음에 2016년입니다. 예, 네. 바른정당이죠. 그 다음에 바른정당은 30석. 지금은 또 다시 국민의당이 돼서 3석. 이렇게 대표를 맡은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안철수 후보와 함께 정치를 했던 분들이 주변을 많이 떠나가셨는데요. 그런 정치권의 평가가 널리 퍼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정말 큰 야당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시는 걸 보면서 과연 지금까지의 안철수 후보의 리더십과 앞으로 미래의 안철수 후보의 리더십은 어떻게 달라지길래 큰 야권을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정말 결례되는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의 리더십을 어떻게 하셔서 이 큰 야당을 만들겠다, 이번의 야당을 만들겠다고 하시는지 그 보관이 좀 있으십니까? 네, 제가 항상 고민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9년 정도를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큰 당에 속해 있었다면 편하게 정치했을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운 그런 길을 걷다 보면 또 선거는 계속 정기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가는 길이 편안하고 아주 안락한 길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다른 당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섭섭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성원하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격적으로 보험야권 이런 대통합이 일어나게 되면 저도 구성원의 한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험야권에는 수많은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거기서 그 우두머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대로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정을 제대로 혁신적으로 이끌고 서울 시민들이 야당이 맡으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걸 느끼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우리 야당을 뽑아야겠다. 그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제 목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합당이 돼야 되는데 합당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여러 번 해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합당 조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드는데요. 지금 우리 당은 의석이 100석이 좀 넘는데 국민의당은 3석입니다. 그러면 합당 조건이 100대 3의 비율로 전국의 지구당을 말하자면 지구당위원장,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나누는 게 합당 조건 중에 가장 맞추기 어려운 조건일 텐데 100대 3의 비율로도 합당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분 요구할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제가 대선도 포기하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이유가 정권 교체를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반드시 이기는데 제 몸을 바치겠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대통합 야당을 만들겠다는 것도 저는 거기에서 어떤 지분도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합당이 시장이 되신 이후에 합당이 된다. 합당을 가능케 하겠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신 걸 보니까 시장이 되지 않더라도 합당을 하겠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맞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합당을 하거나 입당하는 게 전혀 장애 사유가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결례되는 질문을 여러 번 드린 겁니다. 오늘이라도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여론조사를 하고 내일 모레 이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단일화한 다음에 19일 날은 등록을 해야 되는 마지노선에 지금 걸려 있는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오늘이라도 입당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합당이 어려운 난관이 많을 거예요. 난관이 많은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솔직히 말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합당을 하느니 입당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입당을 하시면 저는 출마 안 하겠습니다 하는 제안도 드리고 열흘 동안 많은 정치적인 손실을 감내했는데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중으로 입당을 결단해 주시면 단일화는 약속했던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협상에서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때문에 지금 아직도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제가 그 부분 양보하겠습니다. 경쟁력 조사하는 걸로 동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합당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면 100% 야권 분열을 막을 수 있고 단일화가 성사가 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 이기는 방법이 2번 지지자분들 그리고 또 4번 지지자분들 모두 모아서 한마음이 돼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번 민주당 너무나 강고합니다. 보시면은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 중에서 24명의 구청장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의원이 지금 109분이 계신데요. 101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총선에서 49명의 서울시 국회의원이 있는데 41명이 민주당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 역사상 한 정당이 그것도 서울에서 이렇게 강고한 조직을 가진 전례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령 이번에 단일 후보와 저 민주당 후보가 그 여론조사상으로 10%, 20% 정도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저는 박빙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표라도 더 모아야 됩니다. 사실 오세훈 후보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명숙 후보와 그 당시에 싸울 때 여론조사상으로는 제 기억에 15% 이상 벌어졌는데도 실제 어땠습니까? 0.몇 %로 겨우 이길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걱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어려운 길이죠. 이 길이 2번으로 함께 하면은 처음부터 경선도 쉽고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제 목적은 제가 후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 목적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4번 지지자분들과 2번 지지자분들을 모두 다 합쳐서 이번에 이기자는 거죠. 그런 제 진정성, 진심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좀 미덥지 못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3단계의 시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3단계의 구체적인 그런 범야권 통합 방안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께 이 제안을 드리면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아까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단일 후보가 안철수 후보께서 되시더라도 우리 당에서 조직과 자금을 전체를 다 동원해서 이게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선거거든요. 이렇게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의 관계에 비춰봐서도 그렇고 또 당이 다르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당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후보인데 어떻게
통합선대위로 지원을 바라시는 건지 불가능하고요. 또 나중에 합당을 할 때 지금은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양당 간에 합의할 때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번 단일화보다도 훨씬 더 힘든 난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함께하는 그런 범야권을 만들려면 굉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까지의 그런 그 축소지향의 리더십을 가지고 아무리 지금 마음이 하늘을 찌르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제가 왜 그런 조짐을 보느냐 하면 사실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찰에 계실 때 그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접촉했던 사실을 여러 번 인터뷰 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실패한 영입인데요. 그 사례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건 아닌데 요즘 젊은 분들이 실패한 소개팅에 대해서 주변에 얘기하면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 그분에 대한 도리도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마음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까지 함께하는 공동전선, 큰 야당을 만드시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몹시 회의적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실 합당이라면 그리고 조건 없이 하시고 지분 요구도 안 하신다면 입당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입당을 결심해 주신다면 제가 화답하는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진영에서 주장하시는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해드리겠다. 경쟁력 조사 방식으로 동의해드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토론이 끝날 때까지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잠깐 타이머 멈춰 주십시오. 자, 지금 앞에 타이머 보이시죠? 네. 근데 오세훈 후보께서는 지금 7분 52초 남았는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15분 44초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균형을 적절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좀 나중에 혼자만 말씀하시면 심심하시니까 자, 제가 잠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면 아마 시간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균형을 맞추려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신 것은 제가 오히려 설명드릴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 후보님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제가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질문 드리고 이제 답변을 하시면 제가 시간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어떤 분이든. 자, 제가 길게 지금 또 방금 여러 가지를 사실 동시에 말씀을 하셔서 3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제가 단일 후보가 되면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다음 또 두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런 리더십에 대한 문제, 윤석열 전 총장님을 과연 이 큰 대통합에 참여시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세 번째 입당 문제 말씀을 주셔서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3가지 질문 한꺼번에 하셨으니까 또 한꺼번에 답을 해드려야죠. 우선은 돈 문제입니다. 그거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전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바로 만 10년 전에 박원순 무소속 후보와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서로 경선을 해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그때 어떤 조직적인 문제나 돈 문제나 유세 문제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죠. 분명합니다. 한 당이 아니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일들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제가 알기로 한 3번 정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님께서 정말 저를 걱정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우선은 안심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윤 총장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하나입니다, 사실. 윤 총장님은 야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우리 야권 유권자들의 마음이 거기 모아져 계십니다. 그 마음을 모으는
거대한 댐과 같은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사실 정치를 하실지 또는 하지 않으실지는 이제 그분의 결심에 딸린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결심을 어떤 쪽으로 하시더라도 야권의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역할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저는 간절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범야권 대통합, 저는 그것만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윤 총장님께서 정치를 하신다면 대선 후보로, 정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힘을 보태시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그분을 저 혼자서 영입하겠습니까? 우리 야권에 여기 오세훈 후보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뵙고 설득하고 진정성 있게 그렇게 다가가면 저는 그게 꼭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당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오늘 일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더 큰 입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오늘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지 않은 구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늘 또 더 자세하게 정말 구체적인 영어 표현으로 액션 플랜까지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정치인인데 그것 약속 어기면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저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 야권 지지자층을 이렇게 갈라놓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야권 내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여권이 그걸 굉장히 바랍니다. 여권이 저하고 그리고 또 오 후보님을 갈라놓는 것이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우리끼리는 분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 분열을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또 이런 여권의 갈라치기 흑색 선전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말자. 그리고 확실한 방법은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야권 통합 후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선대위원장으로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뛰기로, 저는 오 후보님께서 단일 후보가 되시면 허락하시면 선대위원장 맡아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 후보님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둘이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단일화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 하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명칭이 선대위원장이 됐든 본부장이 됐든 열심히 뛰겠다 하는 약속은 분명히 드리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저되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결례를 무릅쓰고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그 문제는 그 정도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또 정책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사실 지금 LH 사태도 그렇고 청렴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제 임기 중에 부패와 뇌물의 온상이라고 별칭이 있었던 복마전 서울시라는 말이 말끔히 사라질 정도로 청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거는 솔선수범한 덕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편을 쓰는 게 약속이 없었다 그러는데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제 임기 중에 청렴도 그래프입니다. 서울시는 사실 만년 꼴등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만년 청렴도 하위였는데 제 임기 중에 이렇게 1등을 2번을 했습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철수 후보께 서울시 조직을 이게 다시 또 성적이 많이 내려갔어요. 최하위로. 박원순 시정 말기에 최하위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다시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 보관을 실행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제도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래서
이런 일로 기소가 되면 일단 업무 정지시키고 실형이면 바로 파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리더십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그 조직을 맡은 리더가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가 및 보상 시스템입니다. 사실 아무리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지키거나 말거나 나한테 뭐가 사실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게 없으면 또 평가의 차이가 없으면 그걸 잘 지키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그 제도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좋은 평가와 더 좋은 인센티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휴가를 더 보낸다든지 또는 그 성과급을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조직에서 저는 평생 조직을 경영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시보다도 더 큰 예산에 국내 굴지의 세계적인 대기업의 이사회 의장을 하면서 중요한 커다란 결정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 execution,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 그건 이미 저는 지금까지 여러 직업을 하면서 증명한 바가 있죠. 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정치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줄 알면 바다에서도 수영할 수 있다. 사실 제가 옛날에 철인섬정 경기를 좀 해봤는데요. 수영장에서 수영한다고 바다에 들어가니까 10m도 못 가겠더라고요, 처음에. 아마 안철수 후보님은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역량을 공공에서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 또 믿고 싶습니다. 엘빈 토플러 이야기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엘빈 토플러가 그랬습니다. 정부는 25마일로 비행하는데 기업은 100마일로 비행한다. 어느 그런 말도 조직이 있습니다. 더, 그 말씀은 엘빈 토플러가 어느 조직이 더 효율적이냐, 어느 조직이 더 시대를 앞서가느냐, 어느 조직이 더 빨리 적응하느냐의 문제고요. 청렴도의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제가 그 비유를 하고 있었던 중인데요. 안철수 후보님이 월급 주면서 일을 시키는 직원들의 업무 마인드와 업무 처리 방식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청렴하게 할 것인가는 조직의 원리도 업무 방식도 다르다는 점. 그래서 제가 아까 수영장 바다 수영 예를 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에서 내가 더 큰 예산을 써봤으니까 공직에 들어와서 아마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건 자칫 아마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제가 결례 같아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대했던 답변은 그런 식의 보편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정책에 안철수 후보께서 더 강하신 4차 산업혁명, AI와 빅데이터, 업무 시스템을 어떻게 정교하게 최첨단 과학과 연결을 시켜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공무원들이 제도적으로 투명해질 수밖에 없느냐라는 말씀을 사실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미처 없으셨습니다. 블록체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 안 하시길래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지금 생각이 나신 모양입니다. 직접 에스토니아 가서 봤기 때문에 저는 뭐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최첨단 과학 기술이 하이 테크놀로지가 투명성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능케 합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님 정도 되면 그 시스템을 좀 심도 있게 설명하실 걸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로 충분하고요. 혹시 소상공인 안심재단이라는 공약을 하셨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 공약 자체는 뭐 전 찬성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인데 혹시 서울시에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죠. 네. 이 두 기구로 충분히 이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저는 그 오 후보님 공약을 보면서 서울 신보를 통해서 사무대출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는데 저는
이건 좀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지원은 찬성은 하는데 서류를 안 받겠다는 그건 굉장히 그 퍼퓰리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중은행 사회이사를 또 여러 번 해서 그 분야에는 또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부담은 서울시가 해야 돼서 지속 가능이 없는 그런 공약입니다. 그 부분은 오해십니다. 서류를 안 받겠다는 게요. 무슨 뭐 구비 서류 일체 없이 그냥 무조건 보증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렇게 시간을 뺏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요즘에는 웬만하면 전산 시스템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돈이 급해서 찾아오신 소상공인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지 않고 신용보증인단이 알아서 그 서류 필요한 것 최소한으로 줄여서 보증을 해주겠다 그 뜻이니까 그건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긴급 제안을 좀 드리면 시간이 2분 51초 남으셨고 저는 이제 7분 이상 남아서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 후보께서 시장 경험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재임 시절에 살림살이를 잘 못하셨다는 그런 평들도 많습니다. 그때가 부채가 11조 원 늘었습니다. 매년 2조씩 늘었는데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에는 매년 부채가 1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011년 재보궐의 가장 큰 이슈가 서울시 부채 채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나경원 대표께서도 한강 르네상스 등 전시행정 안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 후보 재임 동안에 재정이 안 좋아진 것이 팩트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꾸 질문하고 제가 답변 드리면 제 시간이 더 많이 날아가는데 질문을 많이 하셔서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나름 길게 했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임기 중에 리먼 브라더스 터졌던 건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나라 빚을 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서울시는. 그래서 빚이 늘어났습니다. 경제 위기 왔을 때 돈 많이 푸는 정책 쓰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 택지 개발 사업을 많이 해서 땅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 땅에 이제 택지를 개발을 해서 박원순 시장은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한 거고 박원순 시장은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때 빚이 늘어나고 박원순 시장은 빚이 줄었겠죠. 그거를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활용해서 자기는 빚 갚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기가 찼던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절에 빚 늘어난 게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박원순 시정 때. 그때 초기에 조금 여유가 있다가 그것이 다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이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 썼죠. 그때 이제 한강 르네상스 등 전시행정적인 사업을 하신 거고요. 한강 르네상스 전시행정 전혀 없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지금 한강변에 많은 분들이 나가서 텐트 치고 즐기고 하는 그게 왜 전시행정입니까? 지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느라고 또 부채가 늘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제 시절에 택지 개발했던 게 마곡지구 있죠? 문정장지지구 그렇죠. 있죠? 그런데 그다음에 신정지구, 신내지구.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 엄청난 조 단위의 돈이 투입됐던 땅 매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의 부채지 서울시청의 부채는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청 부채가 늘어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청 부채가 늘어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먼 브라더스 때 경제 위기 때 지금 이 정부도 빚을 내서 돈을 푸는 정책, 흑자재정 정책을 적자재정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상생주택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7만 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4년 동안 3만 3천 호를 공급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7만 호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 임기 때 5년 동안 대부분이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정이 시작되면서 많이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제 업적 지우기 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고사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토론을 하실 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지금
민간 나대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간에서 건축물을 지은 그것을 허물고 거기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민간 기대 수익을 맞추기도 불가능하고 사실 이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택지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활용해야죠.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그 건물들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5분 예. 남으셨고 43초 남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조금 더 같은 연관된 것이어서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은 하면 어떨까요? 제가 계속 답변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쓰게 되니까 지금 남은 시간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제 그리고 시간 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뭐 그렇게 해주시면 아, 고맙고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저 중산층을 위한 게 시프트인데요. 네. 그러면 중산층에만 돈이 가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공적 임대는 축소되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하되 추가 물량으로 상생주택 시프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뭐 답할 제가 또 여쭤볼 게 시간이 있는데 없어서 길게 설명을 못 예, 드려서 예. 이쪽만 간단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요? 예. 관광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광정책 진흥 방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정책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보면 코로나 시대에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 인기입니다. 지금 저는 뭐 미국에서도 학교를 다녔었고 1년 반 정도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인맥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즘 연락이 오는 것이 코로나가 끝나면 꼭 서울에 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서울이 정말 그 영어 표현으로 힙한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실망을 하면 이분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관광 컨텐츠,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입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홍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관광산업의 성공은 컨텐츠 수준 곱하기 홍보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컨텐츠가 좋고 스토리가 100점이라고 해도 이 홍보 능력이 빵점이면 외국에 안 알리면 100 곱하기 0은 0입니다. 실패하는 거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홍보 능력은 100점인데 그런데도 이 우리가 제대로 컨텐츠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빵점이죠. 그런데 저는 정말 서울이 관광도시로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봤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하는데요. 유럽에서 이렇게 뛰면서 여러 도시들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럽의 도시에 강은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강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이제 상계동에 사니까요. 중랑천을 따라서 한참 뛰다 보면 아마 거의 한 20km 뛰다 보면 한강과 접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모습을 제가 외국에서 본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좋은 이런 환경을 외국에 알리게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역할을 저는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물론 정부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공모전도 하면서 만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해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숙박시설을 짓는 것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통시설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합동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는 이제 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홍보도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화면에 나와서 외국에 알리는 거, 저는 그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라고 그렇게 광고 동영상을 만들고 외국의 주요 방송에다가 방송을 할 때 그때 저는 K-팝 스타, K-드라마 스타를 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올 겁니다.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가 아마도 올해 넘어서 내년 중반 이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 앞으로 남은 이 1년 동안 서울시장이 제대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관광산업이 어느 때보다도 더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조금 전에 한강 르네상스 말씀하셨는데 한강 르네상스 전시성이라고 그러시면서 한강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시성 사업 아니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한강 르네상스 제대로만 하면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한 30초 2초 남았고 한 30초 26초 남으셨으니까 마주 쓰시죠 뭐. 한 30초 남으셨으니까 예. 문화예술 정책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2초는 안 쓰시겠습니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1초가 또 넘어갔군요. 그러면 정말 제가 드릴 말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만 저 사실 부동산 정책 오 후보께서 36만 호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연 8만 호 공급했습니다. 기존에 5년 동안에 시간이 다 됐어요. 죄송합니다. 5년 동안에 40만 호 그냥 놔둬도 40만 호가 공급이 되는데 추가 오 물량입니다. 후보께서 부동산 36만 호 공급하신다고 해서 시간이 과거에도 다 됐습니다. 적었는데 아는 이번도 죄송합니다. 적다. 네. 자, 시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칼같이 지켜야 네, 되니까 칼같이 지키셨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유, 이 균형이 안 맞을 때 전 제일 이 부담이 돼요. 나중에 잘못하면 언제 연설하시게 되는 그런 것도 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얼추 다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마무리 발언 두 후보께서 1분씩 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발언 순서에 따라서 모두 발언의 역순이죠. 먼저 오세훈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시간 1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에서 희망을 발견하셨습니까? 저희 두 후보 굳게 약속했습니다. 꼭 단일화 이루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또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민의힘 실망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분노하시면서도 저희 당을 하지 않으시던 분들도 저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어서 그 벽을 넘어서서 본선에 가서 박영선 후보 이겨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고동치는, 그래서 국제경쟁력 1위의 그런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어저께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뛰어서 정권교체 교도보 고맙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만들겠습니다. 다 됐고요. 자, 안철수 후보 말씀해 주시죠. 역시 1분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오세훈 후보께서 좀 섭섭하다고 느끼실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서 선거 후에도 저희는 함께 갈 겁니다. 단일화에 성공하면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큰 과제를 보아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년 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어 낮은 자세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합쳐 더 큰 기호 2번 정당을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헌법을 보호하고자 일어선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정확히 지켜주셨네요. 예, 80분 시간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선거라는 게 선택의 과정인데요. 여론조사도 선택의 과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론조사 전화 받으시면 좀 솔직히 귀찮고 이러실 때도 많을 텐데요. 특히 요새 코로나 경제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거 더 좀 거부감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여론조사라든지 우리가 4월 7일에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이것은 소수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돼서 여론을 왜곡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조사 좀 힘들고 때로는 귀찮으시더라도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4월 7일 투표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0분간 진행된 토론이었는데요. 오늘 두 분 후보님 정말 장시간 동안 토론해 주시느라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권 후보 단일화 토론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